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무법상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이거 역시 2회 기출문제에서 또 나왔는데요. 3회에서 또 나왔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제가 크게 어디에서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렇다. 세이프가드 제도,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의 대무역법상의 개념이 규정이 바로 이 긴급 수입 수량 제한 조치가 되는 것이고, 관세법상의 제도가 바로 긴급 관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무역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덤핑이나 보조금 같이 불공정한 무역의 형태가 아니라 공정하게 무역은 일어났지만 수입이 너무나 급속하게 긴급하게 수입량이 늘어난다면 공정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통해서 어떤 국내 산업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았다면 보호를 해주자. 그런 측면이 바로 우리 세이프가드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무역법상에서는 그렇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게 사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수입 수량을 얼마 쿼터를 정해놓는 것이죠. 100개 이상, 10만 개 이상은 더 이상 수입 못해.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공정하게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페어하게 공정하게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이상은 수출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관세 장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우 유의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어떤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보세요. 적용 기간은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기간이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 기간은 2년이 아니라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굉장히 직접적으로 매우 강력한 수단이죠. 쿼터를 딱 수량을 정해놓고 이 이상만큼은 수량만큼은 수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죠. 정답 2번.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상에서 얘기하는 거주자다,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내용은, 이것은 국적을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기본 강의 들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의 개념이 아니라 그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우리나라면 거주자고, 경제 활동의 그 중심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에는 비거주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이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규정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이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1번 질문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얘기는 국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교포, 이건 뭐예요?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의 개념인 주소 또는 거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2번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1개월간 배낭 여행 중인 여행자,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 국적인 사람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6개월 이상 국내하고 체제하고 있어야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 내셔널리티가 외국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어야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1개월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죠.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으로 미국 소재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2번 질문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제를 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비즈니스, 경제활동, 즉 영업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만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비거주자죠. 예. 미국 소재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거주자가 되고 4번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으로서 외국한 거래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죠. 바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또 숫자 규정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숫자 규정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비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내셔널리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비거주자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외국의 유학생, 미국의 유학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국해서 아까 외국인과 달리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체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은 체재해야만 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외국한 거래법상 채권 회수 명령 관련 이거 그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회수 명령 이거 2회에도 출제가 됐고 1회에도 출제가 됐고 아주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수 대상 채권과 회수 기간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그렇죠.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이 건당이에요. 한 건당 미회수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잔액이 얼마죠? 그렇죠. 50만 달러죠. 50만 달러. 그러니까 금액은 미회수 잔액 한 건당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은 결국 기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얼마입니까?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나왔네요. 1번에 50만 달러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요. 이렇게 회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은 이렇게 채권의 회수 명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채권을 회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래 상대방이 망했어요. 파산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을 해서 지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수 대상 채권에서 좀 제외를 좀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사항이다. 예, 그리고 하나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예 지금 회수 대상 채권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산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1년 6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채권 회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한다.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요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징수해야 하는 제세금은 박스 안을 보시면 주식회사 대전 상사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아까 체납 뭐라고 그랬습니까? 납기 내에 관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지금 체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관은 대전무역에 수입물품 동그라미, 매각 동그라미 생긴 자금이 있다. 결국은 지금 우리 10번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즉 관세 징수의 우선권. 지금 관세와 다른 국세 등이 체납이 돼 있을 때 관세를 먼저 우선하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관세 징수의 우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관세를 다른 국세와 비교해서 먼저 징수하는 관세 징수의 우선권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즉
수입 물품인 경우에 관세 징수에 우선권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수입 물품을 매각해서 생겼다면 지금 관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교육세 등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먼저 지금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확실히 지금 수입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우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입 물품 매각했기 때문에 관세 징수의 최우선으로 먼저 사용이 되죠. 관세를 먼저 납부를 충당한다고 얘기하죠. 관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금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나머지 다른 국세에다가 징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수입 물품인 경우에는 이 매각을 해서 관세를 먼저 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징수의 우선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또 그 다음에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입 물품이 아니라 일반 물품인 경우. 일반 물품인 경우에는 이 관세 징수의 우선권이 적용이 되지 않고, 즉 국세와 다른 국세와 동일한 순위가 돼요. 동일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납세자의 일반 재산, 수입 물품이 아니라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관세가 먼저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세와 동일한 순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